이색 특집의 형사편. 지금 이제 이게 쉽게 건거가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뭔가 좀 충격적인 거 있었습니까? 형사님이 보시기에도 이건 진짜 너무했다. 그거를 좀 알려주세요. 그럼 교수님. 집착의 징후를 보이는 어떤 뭐 그게 남자가 될 수도 있고 여자가 될 수도 있잖아요. 우리가 피해가야 하니까. 여성분들이 그거 진짜 경계해야 할 점이에요. 결국 피해자가 돼서 살 수밖에 없을 거고요. 잠깐만요. 네. 이혼해야 될까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정TV의 저는 정민영. 보이네입니다. 네, 윤혜 씨, 저희가 네. 이제 오정TV에 아주 다양한 컨텐츠들을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가 회의도 자주 하잖아요. 자주 합니다. 1년에 한두 번 정도 하거든요. 네. 회의를 우리 열심히 하고 있잖아. 네, 맞습니다. 여러분들께 좀 재밌는 어떤 방송 준비할까 하다가 이색 직업 특집을 준비해봤어요. 맞아요. 우리가 너무나 다양한 직업이 있는데 그 다 모든 직업을 알 수는 없지만 특히 제가 궁금한 직업들이 몇 개 있었거든요. 그리고 제가 알다시피 그런 고발 사건 네. 애청자잖아요. 그런 거 진짜 좋아하시잖아요. 저는 실제 상황 이런 네. 실화 사건들을 너무 좋아하는데 네. 아주 딱 맞춤 거물 게스트를 모셨습니다. 아, 이분 모시기까지 정말 힘들었어요. 우리 오정TV의 섭외력 어디까지인지. 그러니까요. 여러분, 오늘은 얼굴만 봐도 네. 이름만 들어도 진짜 마음이 막 뭔가 든든해지는 분이에요. 맞습니다. 네, 김복준 교수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예. 나와주셔서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쉽지 않은 발걸음이라고 알고 있는데 예, 예. 저희 오정TV에 대해서 네. 알고 계셨어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네. 이거 섭외 있기 이전에는 네. 몰랐죠. 그죠? 모르셨고. 네. 몰랐는데 이제 딸한테 물어봤어요. 네. 딸이 아빠 나 그거 잘 모르겠는데 그러는데 옆에 있던 우리 사위가 네. 아버지 그 저 이름을 다 얘기하더라고요. 정민현 씨하고 막 얘기하면서 그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프로가 여성들한테 인기가 있는 게 아니고 남성들한테 인기가 있는 그런 프로구나 그런 생각했어요. 따님이 몇 분 계세요? 딸 하나예요. 8살. 따님 나이가 혹시 실례가 안 된다면 어느 정도? 이제 84년생이니까 우리 또래네. 또래일 30대. 거예요. 예, 아직은. 오. 예. 결혼 생활 괜찮으시죠? 그러면 잘 삽니다. 예. 네, 사입은 네.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이번에 이색 특집의 형사편. 오. 형사라는 직업은 정말 영화에서만 보고 저 실제로 만나본 건 처음이거든요. 대한민국 형사 중에서 이분이 가장 유명하신 분이 아닐까 싶어요. 그러니까요. 저는. 특히 영화 살인의 추억 우리 한 10번도 저는 10번도 넘게 봤는데 네. 거기에 실제 형사의 모델도 해주셨잖아요. 아니에요. 그거는 좀 오류가 있는 것 아, 같아요. 모릅니까? 이거 그럼 짚고 넘어가야 될 것 네. 같은데 그거는- 왜 그런 오해가 벌어지게 됐죠? 이춘재 살인 사건으로 이제 명명됐는데 네. 그게 86년 9월부터 91년 4월까지 사이에 10차례에 걸쳐서 일어났어요. 그때 저도 경기경찰청 소속에 있었던 뭐 형사 활동하던 사람이니까 네. 아마 그때 경기청에 근무하던 각 일선 경찰서의 형사들 누구라도 한 번씩은 거기 파견 나가서 그렇죠. 그 지원 형사 했을 겁니다. 네. 저도 몇 번 이제 거기 현장에 나갔던 적이 있었고 네. 그 이후에 검거 못해서 미제 사건으로 남았을 때 이제 네. 그 아마 봉준호 감독이 영화를 만들기 위해서 그 당시에 화성에 이제 나갔던 형사들 찾아다니면서 시나리오 거의 보충 작업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사전 조사를 좀 예, 하셨군요. 예, 뭐 이제 그렇게 하실 때 뭐 제가 나름대로 그 소스도 꽤 줬어요. 저도 이를테면 뭐 호숫가에서 아내가 이 닌 거 나뭇가지에다가 닌 거 꽂아서 이렇게 해주는 거, 네. 뭐 농협에서 나눠주는 그 공책. 그 노트에다가 범인들 사진 붙여서 다니는 거 이런 네. 그런 거 등등이 반영은 됐는데 네. 그 이후에 영화가 나왔고 네. 본의 아니게 이제 제가 송강호 씨하고 조금 닮았다 해가지고 맞아. 이미지가 닮았어. 그러다 보니까 모 방송국에서 화성도 나갔겠다 뭐 송강호 씨 역할 한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한 건데 네. 그건 이제 오해가 좀 있는 것 같고요. 형사분 중에 또 인지도가 아주 네. 갑이시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우린 또 연결을 지었거든요.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거는 아닙니다. 네. 예. 저는 이 형사라는 직업이 궁금한 게 무조건 경찰이 된 사람들 중에서 지원하는 겁니까? 형사는 어떻게 할 수 있는 겁니까? 그렇진 않아요. 이제 경찰이 하는 업무는 여러 가지 다양하지 않습니까? 뭐 교통순경에서부터 그쵸. 시작해서 파출소 근무하는 네. 직원들, 그다음에 여청계에서 실종 아동 찾는 사람들, 네.
뭐 시위 진압하는 친구들 네. 많잖아요. 수사만 전문으로 하는 사람들은 이제 수사 경과가 있어요. 그러니까 경찰 중에서 수사 전문으로 하는 경찰이라는 그렇죠. 거죠? 예. 그래서 대한민국 경찰은 일단은 경찰에 입문하면 1년 이상 지구대나 파출소에서 근무를 하고 의무조건. 그게 기본이에요. 기본. 네. 그게 끝나고 나면 아 나는 좀 수사를 좀 하고 싶다 그러면 수사 경과에 지원을 해요. 본인이. 네, 그래서 이제 뭐 소정의 뭐 시험도 보기도 하고 그쵸. 어떤 심사를 거쳐서 수사 경과자로 발탁이 되면 네. 인력풀에 등재가 돼요. 그랬다가 결혼이 생기면 순서대로 가는 형태. 오. 쉽지 않습니다. 예. 요 수사 경과에 들어가기가 많이 어렵고 쉽진 않아요. 예. 형사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형사가 수사 경과가 있어야지 형사를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좀 월급도 더 많이 받습니까? 전혀 아닙니다. 아, 똑같습니다. 그건 아니에요? 대한민국 경찰은 같습니다. 위험하잖아요. 그래서 네. 저희 때는 강력 형사하면 어떻게 보면 그 직무에 미쳐가지고 미친 듯이 뛰어다니면서 범인 잡는 속된 말로 좀 폼 잡는 맛으로 했어요. 진짜 거기에 미쳐야 되는 것 같아. 근데 최근에 젊은 우리 후배들은 네. 안 하려고 그런대요. 위험한 일이니까. 네, 자꾸 회피하고 그러는 바람에 네. 형사 하나를 뽑으려면 아주 그 지구대나 파수소 다니면서 사정을 해야 된다. 좀 서글픈 일이에요. 그렇네. 그럼 좀 월급을 올려주시면 안 되나? 그러면 좀 지원을 많이 해도 똑같이 경찰인데요. 그렇군요. 교수님이 지금 82년도에 그러면은 경찰에 네, 처음 네. 입문을 하신 걸로 네. 저희가 들었는데 네. 어떻게 이제 경찰이란 직업을 선택하게 되신 거예요? 궁극적으로는 저는 오지랖이라고 생각해요. 평상시 학교 다닐 때부터 싸움을 참 많이 했어요. 싸움 잘하셨어요? 네, 싸움을 제법 많이 했는데 우와. 돌이켜보면 누군가가 나한테 시비를 해가지고 그 사람하고 내가 붙어 싸운 적은 없어요. 네, 대다수가 지나가다가 이건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 불의를 보면 못 네, 참으셨구나. 이거는 아니다. 개입해야 되겠다 해서 네. 하다 보면 나하고 싸움이 되고 맨날 내가 조사받고 그랬는데 진짜요? 이제 오지랖이 기본적으로 존재했던 것 같고요. 오. 군대 갔다 오고 나니까 이제 그때부터 남자들은 또 생각하잖아요. 내가 이제 어떤 일을 하고 먹고 살 것인가. 그럼요. 그런데 이왕이면 대한민국의 남자로 태어나서 문무를 겸비한 직업이 있을까? 그래서 군인도 생각해봤어요. 근데 그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곰곰이 생각하니까 오지랖도 넓고 문무를 겸비한 직업이 경찰일 수 있겠다. 그리고 합법적으로 이 나쁜 짓 하는 놈들 잡을 수 잡아서 있잖아요. 응징할 수 있잖아요. 적성에 딱 맞는 직업을 그러니까요. 격투 그때 검거할 수 있는 놈들은 그거밖에 없잖아요. 범인밖에. 그쵸. 그죠? 보통 그걸 피하려고 하는데 그거를 하고 싶으셔가지고 경찰이 대신 그러면은 대학에서 전공은 이쪽 분야가 전혀 아니셨던 전혀 거예요? 아닙니다. 그래요? 전공이 저 뭐였어요? 국어 공부하겠습니다. 국어 공부. 진짜요? 네. 막 시도 가끔 쓰시고 그럼 뭐 책도 좋아하시고 시도 많이 썼고 습작도 많이 했고 오. 글은 제법 많이 썼죠. 우와. 또 소년 그런 감성. 감수성이 네. 어쨌든 32년 동안 수사 외길을 걸어오신 분이잖아요. 네. 근데 요즘은 또 방송인으로 엄청 친근한 이미지로 인기를 끌고 계시단 말이에요. 네. 어떻게 하다가 방송 쪽으로 많이 일을 하시게 되신 거예요?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퇴직한 게 동두천 경찰서 수사과장 네. 이제 마지막으로 경찰 그만뒀어요. 경찰은 몇 살에 퇴직해요? 60세입니다. 60세. 근데 조금 일찍 나왔죠, 제가. 약간 일찍. 이제 수사과장까지 하니까 서장은 이미 틀렸더라고요. 왜요? 이 남은 기간을 따져보니까 내가 경정으로 제대했는데 네. 경정이라고 하면 잘 모르시겠다. 무궁화 3개. 이제 4개가 총경이라고 그래가지고 경찰 서장이에요. 경찰 서장인데 총경. 저는 이제 서장 되기는 남은 횟수를 보니까 희망 짧고. 없어요. 그래서 네. 내 경찰로서의 관직은 그냥 수사과장, 형사과장 선에서 끝나는 거구나 이제 네. 그런 생각하다가 강의를 제가 많이 했거든요. 네. 그 중앙경찰학교, 경찰대학, 경찰수사연수원에서 강의를 꽤 오래 했어요. 네. 그 길로 가는 게 좋겠다 싶어서 나와가지고 이제 강의 쪽으로 가고 있었는데 어느 날 경찰학교에서 강의를 하고 있는데 방송국에서 전화 왔어요. 그 전화가 첫 전화라 지금도 기억이 나요. 네. 어디였어요? MBN입니다. MBN. MBN. MBN 뉴스 공감이라는 프로인데 네. 작가가 전화해가지고 그때 유병헌이 사건이 난리 났을 때예요. 우리나라. 유병헌이가 밀항을 했느냐 뭐 어쨌느냐 이게 네. 막 하는데 제가 이제 방송 가끔 보면 거기 전문가라고 나온 분들이 웃겨 죽겠더라고요. 밀항의 어떤 수법도 모르는 분들이 막 방송하고 있었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거 정도는 내가 나가서 방송해줘도 되겠더라고. 네.
네. 이 밀항 수법이 예전에는 육지에서 육지로 그냥 배 타고 나르는 걸로 돼 있지만요. 네. 최근에는 낚시배를 타고 공해상으로 나가서 네. 공해상에서 미리 접선되는 그 원양어선이나 화물선을 타고 들어가는 형태예요. 아, 그러니까 갈아타는. 갈아탑니다. 잡기가 힘들 것 같은데요? 그래서 힘들죠. 이제 그런 수법 아주 기본적인 수법이거든요. 그것도 모르는 분들이 방송 한참 하시더라고. 아, 저희 같은 일반인들도 네, 모르고. 예. 그 대체로 이제 변호사분들이 나와가지고 이제 그렇죠. 수사 관련된 예.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아, 이 정도는 내가 나가도 되겠다. 그래서 그걸 시작으로. 그걸 시작으로 갔는데 어우 반응이 그때, 너무 좋았던 거죠. 예, 하루에 한 10군데 메뚜기 뛴다고 그러죠? 한 10군데. 근데 이것도 괜찮던데요? 그럼요. 그래서 그렇게 쭉. 그게 하다 보니까 좀 굳어졌는데 오래 할 거는 아닌 것 같고요. 요즘에는 교수님 유튜브에 집중하고 계신데요. 예, 저도 예. 봤더니 구독자 수가 40만 명이 넘더라고요. 하신 지 지금 한 3년 정도 되셨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한 3년. KBS에서 그것도 공소시효라는 프로를 한 편 네. 찍을 때 그때 이제 인연을 맺은 PD하고 형 동생이 됐는데 3년 전에 한번 하자. 네. 그래가지고 시작한 게 지금까지 왔습니다. 네. 유튜브는 재밌으세요? 제가 진행을 하고 있고 제가 모든 자료를 다 수집해서 네. 챙겨가지고 하는 거니까 아무래도 책임감이 많이 생기죠. 팬분들도 엄청 많으실 것 같은데 댓글 보니까 막 다들 막 형사님 칭찬하는, 교수님 칭찬하는 글들이 많더라고요. 네. 저부터도 진짜 저는 원래 그것이 알고 싶다, 실화탐험대, 네. 궁금한 이야기 Y. Y. 저는 그런 것만 보거든요. 그래서 왜 그런 것만 보셔? 이런 걸 좋아하는 사람의 특징이 있나요? 저는 막 공감하고 마음 아파하고 네. 막 우리 사회에 네, 이렇게 맞아요. 나쁜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든 공론화 시켜서 진짜 꼭 벌받게 해주고 싶다. 저는 이런 마음이 항상 윤혜 씨도 그렇지. 형사가 됐어야 됐는데.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정의감이 있는 거예요. 네. 기본적으로 정의감이 정의감 있으세요. 있습니다, 예, 예. 여러분. 네. 저희가 그래서 이제 교수님 모시고 오늘 뭐 다양한 이야기 혹은 사랑과 관련된 범죄 이야기를 들어볼 텐데 먼저 요즘 가장 네. 좀 이슈가 된 사건이 있어서 요걸 좀 짚고 예.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네. 예. 가평 계곡 살인 사건으로 알려져 있는 이은혜 조연수 사건인데 저 이거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봤었거든요. 저도 네네네. 봤었습니다. 보면서도 그때 아 쟤네 분명히 범인인데 이게 당연히 이제 방송에서는 특정 누구를 이제 범인으로 몰아가기가 조금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너무 답답했었거든요. 근데 아직도 못 잡고 얘네가 지금 도주 중인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아마 작년 12월 13일 날 검찰에서 1차 조사를 받고 네. 그 다음날 다시 오라고 부른 거예요. 근데 그 길로 그냥 내뛰어서 지금까지 한 4개월째 지금 행방불명인데 이제 저는 이제 문제는 사람이 도피를 하면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얘기하는 생존 반응 내지는 생활 반응이라고 부르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카드 일상생활을 카드 하면 사용하고, 카드 쓰고 핸드폰 교통카드 쓰고. 쓰고 휴대폰 쓰잖아요. 또 계좌를 통해서 돈도 입출금도 있을 거고 그쵸. 전혀 안 보인단 말이에요. 이 얘기는 이 두 명이 숨어 있다면 현금만 가지고 사용하고 있다는 거고 그리고 이제 일정 기간이 지나면 조력하는 사람이 없으면 분명히 밖으로 나오겠죠. 그렇죠. 예, 이제 그러면 검거가 될 텐데 지금 이제 이게 쉽게 검거가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마스크? 마스크입니다. 아, 코로나 코로나 때문에. 마스크 쓰고 있고 모자 뒤집었으면요 밖에 나돌아다녀도 누구도 그거 확인 못해요. 그래서 저 진짜로 모르는 사람인데 저 아는 사람인 줄 가가지고 막 이렇게 뚝뚝 치고 이랬던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게 좀 늦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이제 검찰이나 경찰이 합동수사본부를 만들어가지고 네. 추적한다고 그러니까 조만간 잡힐 것 같고요. 보통 이렇게 범죄자가 은닉할 수 있는 최대한의 그 기간이라는 게 있잖아요. 물론 네,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한 어느 정도까지는 그래도 얘네가 잘 숨어 있어요. 제가 한 32년 제 경험으로 보면은요 네. 오래 숨어 있는 사람은 수년 동안 숨어 있기도 해요. 물론 이제 그거는 뒤에서 조력해주는 사람들이 있는 경우에 네. 예, 그런데 뭐 대다수 한 3, 4개월이 3, 4개월이 고비. 맥시멈 아닐까 싶은데 얘들은 공교롭게도 코로나 시국이 되다 보니까 그러니까. 예, 얼굴 들고 얼마든지 밖에 나갈 수 있잖아요. 백신도 안 맞았겠네. 이 사람들 감염됐을 텐데. 네. 진짜. 이제 밀항 얘기도 나오잖아요. 네. 근데 저는 밀항은 희박하다고 봐요. 왜요? 주로 밀항이라면 중국 내지는 동남아 쪽이거든요. 네. 근데 역시 코로나 때문에 그 방역 그 관련돼서 막혀 있구나. 상당히 감시 체계가 그쵸. 촘촘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밀항은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 네. 그래도 배제해서는 안 되겠죠. 가능성을 배제할 중국 수는 같은 없다. 데서는 뭐 네. 돈만 주면 다 해주니까. 다 해주니까. 이 근데 사람들이- 이들이 돈을 이렇게 많이 갖고
가능성이 있을까요? 있습니다. 저는 가능성이 이 있다고 사망 봐요. 보험금 받았나요? 파라고 못 하면 받았습니다. 받았죠. 파랑 못 받았습니다. 못 그러나 받았지만 이 두 명은 제가 볼 때는 공무공동정범이라고 얘기해요. 일반적으로 한 몸. 한 몸. 그러니까 누가 주도해서 이 범죄를 네. 계획한 것이 아니라 둘이 같이? 진짜 짝짝짝꿍이 잘하시네. 완전 잘 맞은 잘하시네. 거잖아요. 맞습니다. 네. 공무공동정범이기 때문에 한 몸이에요. 네. 그러면 남편하고는 지금 주말 부부 비슷하게 살았잖아요. 그 두 사람이 거의 동거 형태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걔들 둘이 무슨 짓을 하고 다녔을 것 같아요? 돈 버는 일 했을 겁니다. 그러면 현금은 일정 부분 아마 소지하고 있지 않을까. 예, 그게 소진되면 기어 나오겠죠. 두 명이 잡히게 되면은 어떤 죄로 일단은 용서계곡에서 있었던 일 그 자체는 살인. 네. 제가 이제 의율이 되는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 용인에 있는 낚시터에서 밀어가지고 풍덩 그때 빠졌던. 실패했었잖아요. 예, 그건 네. 살인 미수죠. 살인 미수. 예, 그거 두 개는 지금 현재 명확한 것 같고요. 네. 뭐 그 이외에 교통사고 동승해가지고 죽을 때 옆에서 동승자로 보험금 받았다. 파타야 놀러 가서 뭐 남자친구가 스노클링하다 죽었다. 뭐 이런 것 등등은 아직 밝혀진 바가 없으니까 그건 수사가 깊숙이 진행돼 봐야 알 수 있어요. 근데 남편을 네. 계곡에서 민 것도 아니고 남편이 자진해서 뛰어내렸잖아요. 예. 근데 살인이 될 수 있나요? 뛰어내리도록 했다면 안 밀어도? 예, 꼭 살인의 범인이 되는 과정은요. 네. 네. 꼭 물리적인 어떤 행위를 해야지 되는 거는 아닙니다. 이은혜라는 사람이 정서적으로 지배를 했기 때문에 피해자를 그래서 지금 쟁점이 되는 것이 이 가스라이팅 관련해서 이야기가 예, 예.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예, 예. 실제로 이렇게 가스라이팅의 피해자들이 그렇게 많아요? 생각보다 많죠. 그러면 어떤 분들이 보통 이런 피해를 당하세요? 대체로 가스라이팅을 당하는 사람들이 이 일반적인 어떤 특성 같은 거를 보면 좀 여려요. 마음이 네, 여리고 여리다 보니까 이제 이 가스라이팅이라는 게 뭐냐면 네. 1938년도에 뭐 패트릭 해밀턴이라는 네. 사람이 영국에서 연극으로 만들었던 거 맞아요. 아니에요. 이 잭과 베라 그 얘기인데 자 어떤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하는 거를 옆에 있는 사람이 계속 지적하는 거예요. 너 지금 잘못하는 거야. 분명히 나는 옳은 행동을 했는데 그거 너 잘못 본 거야. 잘못된 거야. 막 이러면서 지속적으로 어떤 그 지적을 하고 실제로 또 저기서 상황을 연출하는 바람에 정말 내가 한 행위가 잘못된 거로 다시 인식이 돼요. 그냥 세뇌시키는 그렇죠. 거네요. 그러다 보니까 자존감이 뚝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감이 없어지니까 깊숙이 그 사람이 하는 건 모든 게 옳은 거고 내가 하는 건 다 옳지 않은 거예요. 이건 내가 볼 때도 윤 씨 남편 같은 경우는 이은혜로부터 가스라이팅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근데 보통 이 월급 다 갖다 가스라이팅을 주고 막. 시키는 수법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것들이 또 있다면서요? 가스라이팅 하는 거는 처음에는 이제 제일 먼저 다가갈 때는 엄청난 친근감이죠. 처음에는 엄청 잘해주는구나. 엄청 잘해주고 엄청 그 신뢰가 확보돼야 되잖아요. 네. 아유 저 사람이 나한테 정말 잘해주는 진실한 사람이라는 인식이 있어서 그 사람한테 딱 믿음이 갔을 때 그때부터 이제 서서히 상황을 이제 연출하는 거죠. 그래갖고 자꾸 실수투성이인 나를 만들어 버려요. 계속 잘못을 지적하고. 그렇죠. 저는 그래서 네. 이유 없이 저 잘해주는 사람한테 좀 굉장히 거부감이 그쵸. 정확한 생기거든요. 얘기입니다. 그쵸. 여성분들이 그거 진짜 경계해야 할 점이에요. 처음에 뭔가 의도를 갖고 접근을 할 것이다라고 의심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런 부분을 아마 여성분들, 특히 여성분들 이제 연인 관계, 친구 관계 뭐 이런 데서 또 종교 관계 이런 데서 이 가스라이팅이 많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여성분들이 상당히 주의할 부분. 제가 봤었던 가장 충격적인 가스라이팅 사건이요. 네. 세 자매가 있는데 그 자매가 자기 손으로 자기 엄마를 죽인 사건이 있었어요. 엄마 친구로부터 가스라이팅을 당해가지고 네. 엄마를 죽을 때까지 때려요. 근데 이 세 자매가 그 엄마 친구로부터 너를 부잣집 아들에게 뭐 소개시켜 주기를 됐다. 그래서 그 엄마 친구의 손자를 계속 돌보고 직업도 없고 그 비서처럼 다니는데 감옥에 간 순간에서도 엄마 친구가 너네는 내가 구해줄 수 있다 하면서 그 마지막 순간까지도 가스라이팅을 하면서 이 세 자매가 이 엄마 친구를 처벌하지 말아달라고. 어머. 그러니까 이 가스라이팅이 정말 어마어마하게 무서운 얼마나 범죄예요. 무서운지를 제가 그때 너무 충격적으로 봤었거든요. 이 가스라이팅을 하는 사람 있잖아요. 네, 가스라이터라고 그러죠. 가스라이터. 이 가스라이터.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심리를 갖고 있길래 혹은 어떤 문제가 있길래 이렇게 상대방을 가스라이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그 사람을 가스라이팅 할 이유가 있어야 되겠죠. 동기가. 그쵸. 네. 그러면 이제 심신을 지배해가지고 본인이 얻을 수 있는 이득이 뭔가 있을 거 아니에요. 보통은 그럼 돈이에요? 연극에서 나오는 가스라이팅, 네. 뭐 가스라이터 같은 건 돈이죠, 돈. 네. 보석을 훔치기 위해서 자기 아내를 가스라이팅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것처럼 내가 볼 때는 이은혜 같은 경우도 궁극적으로는 돈 아니겠습니까? 그치. 돈이죠. 돈이죠. 가스라이팅을 그러면은 좀 우리가 피할 수 있는 방법 같은 게 있다면 좀 가르쳐 주시면은 혹시라도 내가 지금 가스라이팅을 당하고 있는 상태일 수도 있잖아요. 이미 다 파셨어요. 아, 이유 없이 잘해주는. 이유 없이 접근해서 친절하게 하는 사람을 경계한다는 피해라. 말이 그건 1번이에요. 가장 내가 볼 때는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그런 단계를 넘어서서 이미 내가 친해졌는데 가스라이팅을 나한테 하고 있는 것 같다고 느껴지면 네. 물론 느끼는 순간 거기서 벗어나는 거예요. 벗어나겠지만 그런 경우에는 그 사람하고 대화를 피하는 게 좋습니다. 안 만나고 피하고. 예, 그 사람하고 대화 끊기. 네. 예, 이게 엄청나게 중요하고요. 네. 그 다음에 제3자를 통해서 만나면서 상황을 주변에 있는 상황을 객관적으로 보는 연습을 해야 돼요. 아. 근데 예를 들면 피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게 있잖아요. 부모 자식 간에 가스라이팅을 하는 경우도 있고 부부간에. 부부 간에도 있고 직장 내에도 있고 이게 맞아요. 사실은 가까운 사이일수록 더 이 가스라이팅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럴 때는 그거는 어떻게 해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그거예요. 제3자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삼자의 도움을 예, 주변에 있는 제3자, 친구라든지 주변 지인이라든지 네. 아니면 최근에 가장 많은 게 우리 사회가 정말 선진국이 된 게요. 네. 심리 상담이나 무슨 상담을 해주는 데가 엄청나게 많아요. 그쵸. 그건 정말 잘 돼 있거든요. 돈도 많이 안 비싸요. 근데 그게 진짜 받으면 효과가 있나요? 아, 확실히 효과 있죠. 아, 그래요? 확실히 효과 있죠. 뭔가 그분- 가기가 좀 진짜 효과가 맞아요. 있어요. 적어도 심리 상담을 해주시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가스라이팅을 당하고 있는지 여부는 금방 파악할 수 있어요. 객관적으로 상황을 보시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지금 이 이은혜 조연수 사건에서 또 말이 나오는 게 보험금 관련해가지고 그렇습니다. 이야기가 예. 나오고 있어요. 8억. 이게 처음에는 그러니까 이은혜가 방송국에다 제보를 한 거야. 맞아요. 내가 우리 남편이 죽었는데 사망 보험금을 보험회사에서 안 주고 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죄를 저지르고 자기가 방송국에 제보를 하다니. 대단하네. SIU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아니요. 이 보험 보험금 조서요. 안에서 조사하는. 네, 보험 조사 요원. 네. 근데 대체로 이게 전직 경찰들이 가서 많이 해요. 아 그렇구나. 그러면 진짜 웬만하면 다 네. 알겠다. SIU에서 이렇게 보니까 보험 그 지급 신청이 딱 들어왔는데 용서계곡에서 뛰어내려가지고 사망한 이런 개요가 나온 거예요. 네. 현장 아마 수도 없이 갔을 거예요. 네. 거의 준 경찰관 수준. 네네네. 이거는 뭔가 석연치 않은 겁니다. 그 사람들이 봤을 때. 그래서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됐기 때문에 네. 아마 그 경찰에 의뢰도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의뢰해놓고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니까 네. 이은의 생각은 아주 짧았어요. 어떻게 보면 저는 무덤 팠다고 보거든요. 그쵸. 언론에서 한번 보도가 쫙 되면 남편 이런 것도 서러운데 보험금까지 거액이라고 해가지고 차일피일 미루면서 안 준다. 이건 대기업의 횡포다. 뭐 이런 식으로 놔주면 허겁지겁 돈 주지 않겠나. 보험회사에서. 이런 생각을 해가지고 제보를 한 건데 네. 하필이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프로가 네. 거의 수사관 준 그 프로예요. 그것이 알고 싶다, 이 제보한 네. 거야? 그 아래 제보했을 때 처음에. 간도 크지. 사실관계 취재 안 하고 방송 네. 막 내보내겠습니까? 그렇죠. 말씀해주신 대로 보험회사에서 어쨌든 자체적으로 보험금이 이게 제대로 지급이 돼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거를 검증하는 그 단체가 아까 SIU라고 하셨잖아요. 저희 오정TV에서도 MBC라고 있습니다. 마이 보험 체크. 맞습니다. 여러분들의 보험을 체크받아 볼 수 있는 바로 마이보험 체크 MBC네요. 네. 여기는 진짜 어떤 보험회사의 이익, 설계자의 이익이 아니라 네. 정말 우리 고객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그런 곳이잖아요. 왜냐하면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네. 보험사들의 수수료가 똑같이 지급이 됩니다. 그래서 야 이거를 더 많이 넣어, 뭐 삼성 거 넣어, 동부화재 거 넣어 이렇게 네. 편파적으로 하지 않고요. 네. 여러분들의 정말 맞게 그리고 경제 상황에 맞게끔 해드립니다. 1800-7917로 상담해 주시거나 아니면 홈페이지 한글로 마이보험체크닷컴을 통해서 오정TV 통해서 상담 원합니다 하면 더 친절하게 여러분들의 보험을 필요한 거 넣어드리고 불필요한 거 빼드리는 네. 이런 작업 해드립니다. 네, 여러분 MBC에서 꼭 체크 받아보시길 바랄게요. 네. 저희 광고 하나 더 가죠. 최근에 날씨가 진짜 건조해지면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뭔가 올인원 케어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우리가 이도 매일 닦고 머리도 매일 맞아. 감고 샤워도 매일 하는데 매일매일 쓰는 제품 은근히 우리 몸 안에 조금씩 흡수되면서 축적되거든요. 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성분입니다. 버텍스 넘버원
넘버원은 아이들부터 어른들까지 한꺼번에 다 쓸 수 있을 만큼 안전한 성분들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 아이는 지금 버텍스 넘버원에 중독됐어요. 아, 그래요? 계속 그 핸드크림을 짜가지고 냄새 손에다가 맡고. 바르고 네. 특히 아이들이 입술이 많이 트거든요. 립밤 계속 바르고 저희 남편은 M존 케어에 좀 중독됐습니다. 자꾸 치약 네. 옆에 놓고 매일매일 샤워하면서 본인이 뿌듯해한다라는 후문이 있는데 네. 이 제품은 이 청담 SSG 마켓에도 들어가고 있고 네. 그래서 어떤 신뢰라든지 대중성도 이미 인증받은 그런 제품입니다. 네, 저희 오정TV 통해서 구매하시면은 지금 샘플 키트 2개를 증정을 해드리고 있고 네. 버텍스 넘버원 구매하시고 후기 남겨주시면 저희가 한 달 안에 사용할 수 있는 10% 할인 쿠폰까지 증정해드리고 있으니까 네. 많이 많이 사랑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버텍스 넘버원이었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이은혜 조연수 사건과 관련해서 가스라이팅 관련된 이야기를 들어봤고 본격적으로 우리가 이제 또 사랑 이야기를 다루는 채널이다 보니 윤혜 씨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뭔가 사랑과 관련된 치정 사건들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맞아요. 뭔가 좀 충격적인 거 있었습니까? 형사님이 보시기에도 이건 진짜 너무했다. 치정 관련된 거 제가 취급한 것 중에서요. 네. 많죠. 많아요. 근데 이제 살인 사건이 발생하면 형사들이 이 추정하는 게 딱 세 가지예요. 뭐예요? 원한 관계, 채권 채무 관계, 네. 돈. 그다음에 치정 관계. 아. 요 세 개의 줄기가 대다수 살인의 동기가 돼요. 네. 그런데 한번 여쭤볼게요. 네. 네. 그 세 가지 중에서 사건 현장 나갔을 때 피해자의 시신을 봤을 때 가장 그 잔인하게 당한 케이스가 원한일까요? 채권 채무일까요? 치정 관계일까요? 저는 원한이요. 전 치정이요. 치정입니다. 압도적으로 치정이에요. 아, 정말요? 예. 그래서 현장에 나가서 이 피해자의 시신을 형사들이 현장에서 딱 보면 네. 첫 번째 딱 오는 느낌이 아 이거 치정이야 볼 것도 없고. 경험이 이제 뭐 저처럼 한 30년 넘는 사람들은 가서 보면 아 이건 거의 치정으로 일단 줄기를 잡는 게 맞겠다 그 이렇게 정도로? 생각할 정도로 잔인해요. 아. 사랑이라는 게 강렬한 감정이다 그렇습니다. 보니 이 반작용으로 일어나는 것도 워낙 이제 이게 데미지가 크게 오나 그렇습니다. 보네요. 그래서 제가 그 치정 관계 관련돼서 수사했던 사건 중에는 저희 동두천 쪽에서 근무한 형사반장 할 때일 것 네. 같은데요. 네. 아마 제가 본 시신 그 피해자 시신 중에서 가장 비참한 시신이었기 때문에 지금도 이제 기억을 하고 있는데 미군 부대 내에는 한국인 종업원들이 근무해요. 네. 예, 거기에서 근무하던 남녀가 이렇게 사귀다가 네. 아, 네. 아마 이제 틀어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 여성이 살고 있는 여성의 집에 이제 침입해서 살해했던 사건인데 네. 사실 이제 살인 사건이 발생했다고 그래가지고 현장에 처음 나갔는데 처음에는 사실 그 시신인지도 몰랐어요. 왜요? 왜요? 너무나 형체를 잔인하게 알아보시- 이제 이건 뭐 말씀드리기 불편해 다 져놨어요 거의. 시신을요? 네, 300몇 군데를 찔렀기 때문에 너무 많이 공격을 해서 사실 현장에 들어가가지고도 처음에 한눈에 사람이라고 알아보지 못할 정도의 아유. 그런 시신을 제가 본 네. 기억이 있고요. 여자분이었나요? 그 여자분, 피해자가? 예. 그 사람은 왜 그렇게 근데 나랑 헤어졌다는 이유로 그런 거죠. 뭐 요즘에 최근에 뭐 많이 나오는 이제 그 스토커 성향 보이는 사람들. 아. 그러니까 둘이 연인 간에 사귀다가 쿨하게 헤어지는 사람이 요즘에 드물더라고요. 드물어요? 집착하더라고 그렇게. 왜 그러지? 그래서 그 집착의 어떤 징후가 보이는 사람은 애초에 만나는 게 사실은 불행이죠. 그거를 좀 알려주세요, 그럼 교수님. 집착의 징후를 보이는 어떤 뭐 그게 남자가 될 수도 있고 여자가 될 수도 있잖아요. 우리가 피해가야 하니까 어떤 것들을 볼 수 있어요? 우리 범죄학자들은 이제 그렇게 얘기해요. 네. 일반적으로 두 사람 간에 사귀는데 네. 이건 가벼운 단계부터 얘기할게요. 네. 둘이 만났는데 영화관에를 갔어요. 네. 그 영화관을 가게 되면 프로를 선정하잖아요. 어떤 걸 봐야 될지. 근데 여성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혹은 남성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일방적으로 그냥 자기가 표 끊어서 끌고 데리고 들어간다든지. 처음엔 되게 나를 네. 리드하는 것 같고 네, 그다음에 밥을 먹으러 밥집으로 가는데 갔는데 메뉴 내 의사 필요 없이 설렁탕 2개 시켜버리고. 답정너네. 뭐 이런 거 등등 이거는 좀 의심해봐야 돼요. 매사가 그런 형태라면 제가 그러거든요, 저희 남편한테. 제가 먹고 싶은 건 무조건 2개 시키거든요. 엄청 리드하시거든요, 이분이. 여기는 이제 그런 경우는 남편의 취향을 알아가지고 하는 케이스고. 네, 연인 관계에서 그럼요. 너무 뜨거운데도 근데 오해할 수 있겠다. 저는 남자친구가 저한테
뭐 설렁탕 2개 시켜놨으면은 그냥 남자답다 처음에는. 그게 문제예요. 제가 남자답다. 지금 그 말씀 드리려고 그랬어요. 야, 저 시원하게 니드하네. 이제 아무래도 의존 성향이 있는 여성들인 경우, 특별히 네. 좀 더 있는 여성들인 경우에는 결정장애 같은 거 있는 네. 분들한테는 자신이 가지지 못한 그래서. 어떤 그 시원한 그게 네. 있거든요, 저 상대가. 네. 그러나 그게 이제 지속되면 피곤해지기 시작하죠. 근데 은근히 이렇게 기대서 가는 거 되게 편해요, 교수님. 왜냐면 저는 그러니까 좀 싫은 게 뭐냐면은 정말 말씀하셨듯이 저녁 먹으러 가야 되는데 뭐 먹지 했을 때 너 먹고 싶은 거 먹어. 그러면 아니 나 근데 지금 먹고 싶은 게 없는데 그래도 네가 골라봐. 계속 아무거나 제일 싫거든요. 이것도 힘든데. 그런 징후가 보이고 네. 그 다음에 사귀는 과정에서 이제 서서히 폭언, 폭언. 말을 함부로 하는 폭언, 그 다음에 경미한 제스처지만 밀거나 뭐 이런 행태 이거 보이면 반드시 헤어져야 돼요. 그리고 그런 거 있지 않나요? 자기가 큰 잘못을 저질러 놓고 막 미친 듯이 빌어. 그게 그거예요. 가정폭력에서 나오는 이론인데 네. 아내한테 가정폭력을 행사하고 난 다음에 바로 와가지고 싹싹 빌면서 데리고 꽃다발 소고기 사주고. 먹으러 가죠. 그런 사람들이 그런 게 반복이더라고. 왜 신고를 못해서? 그거 신고 안 하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대부분 남자들이 계속 너무 잘못했다고 또는 그치. 여자들이 미친 듯이 용서를 구하니까 마음이 약해졌는데 그게 이제 반복되니까 혹은 사랑해서 그랬다. 그거예요. 그러고 이제 여자친구가 있는 데서 주먹질 하려다가 차마 너 때릴 순 없고 벽을 막 때린다든지 그것도 자해한다든지 그건 정말 만나서는 안 되는 부류의 하나입니다. 그거는 진화하면 결국은 직접적인 물리적인 폭행이 들어올 거고요. 결국 피해자가 돼서 살 수밖에 없을 거고요. 잠깐만요. 네. 제가 지금 제 남편이 예전에 저랑 싸울 때 리모컨을 TV에다가 이렇게 던져가지고 TV가 깨졌었거든요. 이혼해야 될까요? 근데 그거는 엄밀히 얘기하면 지금은 가정폭력에 명백히 어떻게 들어가죠. 신고할까요, 지금? 근데 이제 그거 뭐 일반적인 경우까지 너무 당황하셨어. 그리고 이제 그런 사람 만나지 말아야 되고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 단계가 뭐냐면 만나고 있는 여자친구의 주변을 단절시키는 겁니다. 작업이. 주변 이거는 막 가스라이팅이랑 핸드폰, 좀 비슷하네요. 핸드폰 그겁니다. 보자. 자, 휴대폰 보자. 그 다음에 내 친구들 못 만나게 해요. 오. 심지어는 더 나아가서는 가족들도 끊게 해요. 너 나를 선택할래? 엄마 아빠를 선택할래? 이렇게 강요하기까지 가면 극단적이네. 이건 이제 거의 극단적인 형태에 가는 건데 문제는 이거예요. 문제는 그런 피해를 당하고도 자기 스스로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 오빠가 나를 사랑해서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날 지켜주려고. 뭔가 내가 오빠한테 잘못한 게 있는 것 같아. 이런 식으로 자기가 자꾸 자기 합리화를 해버려요.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저러는 거야 하고 맞아. 그러면서 참고 넘어가면 평생 그놈한테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혹은 이 사람 나 아니면은 누가 구제해줘. 이 사람도 불쌍한 그것도 사람이야. 엄청나게 위험한 그러네. 발상이에요. 진짜 많아요. 구제해 줄 사람. 구체적. 교도소도 있고 뭐 구치소도 있고 구치소. 경찰서도 있고 많아요. 그걸 왜 내가 구제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집착이 심한 사람을 판단할 수 있는 게 첫 번째가 좀 내 맘대로 다 하는 네, 사람, 네. 상대방의 의견을 묻지 않고 내 맘대로 하는 사람, 혹은 폭언을 하거나 밀거나 어떤 물리적인 행동을 보이는 사람 피해야 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변인을 단절시키는 사람은 우리가 피하자.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요. 그 정도만 알면 뭐 여성분 피해 안 보죠. 네. 그러면은 또 제가 궁금한 게 네. 최근에 이제 요즘 이슈 중에 촉법소년이라고 있잖아요. 예. 지금 윤석열 당선인이 현재 만 14세 미만인 이 촉법소년 연령 상한을 만 12세 미만으로 낮추는 예. 공약을 내걸었는데 예. 교수님 의견은 또 어떠신지 개인적으로 정말 궁금하거든요. 잘 아시겠지만 저는 이제 법학했어요. 법학 박사입니다. 네. 그래서 이거 관련돼서 뭐 저도 나름대로 우리 연구소에서 많이 얘기도 해보고 이 촉법소년의 제도가 만들어진 게 우리나라 형법이 1953년도에 만들어졌어요. 오. 그럼 지금 너무 몇년 많이 됐습니까? 세상이 바뀌었잖아요. 세상이 바뀌었죠. 세상이 바뀌었는데도 여전히 14세를 고수하고 있어요. 뭐 미국 같은 데는 아예 그 촉법소년 개념이 없어요. 주에 따라서 물론 다르지만 네. 그 사건의 진상을 보고 파악을 해요. 그게 뭐 어리다고 해서 예. 범죄를 감싸주고 이런 게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촉법소년을 만들어 놓은 이유는
나이가 어려서 자기가 한 행동에 대해서 죄가 된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다. 이건 이제 그쵸. 법상 이제 책임성이라고 얘기하는데 네. 그것 때문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네. 요즘에 한번 보세요. 요즘에 안 그래요. 요즘에 초등학생들 아이들까지 신체적인 발육 상태라든지 그다음에 정보를 다양하게 접하기 때문에 맞아요. 머릿속에 그 들어있는 지식이 네. 예전 14세하고는 영판 달라요. 50년대 14세는 그냥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정말 해맑은 애기입니다. 애기지. 예, 진짜 애기입니다. 요즘은 초등학교 저학년만 봐도 똑똑하다를 넘어서서 영악하다 이런 생각까지 그리고 들 때가 어떤 있거든요. 범죄를 저질러도 이거 우리 촉법선언이니까 괜찮아라 괜찮아. 합리화하고 얘기하는 아, 거는 그거 많아요. 알고 있는데도 잘못된 거 알고 있으니까 많아요, 많아요. 이건 잘못된 거잖아요. 제가 현직에 있을 때도 어린아이들 이제 큰 사고 쳐서 데리고 오면 이렇게 이러고 앉아 있어요. 애들이요? 형사 앞에서. 형사. 그래서 요놈들 팔 안 풀어? 어. 그래도 왜요? 뭐 한참 묻다 보면 네. 근데요 아저씨 나 생일 아직 안 지났는데요. 아, 그걸 아는구나. 그래 알아. 그 정도로 알아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14세 이게 꼭 뭐 신체적 발육 상태만 보고 계산하는 거 아니고 네. 이 정신적으로 따라가야 되니까 네. 14세 저 유지하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최근에는 아이들의 어떤 정신 건강 상태도 이제 많이 낮아졌거든요. 네. 그래서 12살 정도로 낮추는 건 저도 제안을 했었어요. 그럼 교수님은 찬성하시고 찬성합니다. 윤혜 씨는 어때요? 윤혜 씨도 저는 당연히 찬성합니다. 범죄의 수위에 따라서 정말 그렇죠. 네, 중범죄는 12세라도 반드시 맞습니다. 처벌을 받아야 되는 것 같고 네. 정범죄 가벼운, 같은 경우에는 아 그거는 뭐 네. 선도 조치가 많으니까요. 예. 그래서 중범죄를 좀 예방했으면 좋겠다. 요즘 그렇습니다. 너무 끔찍한 사건들이 사실 그때 막 초등학생을 인천 초등학생 살인 사건 네, 있어요. 놀이터에서 노는 애 맞아, 유인해가지고 데려가가지고. 집에 가서 살해한 사건. 네, 막 근데 그거를 알고 보니까는 어린아이들이 저지르고 이런 사건들이 현실에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만약에 조금이라도 막을 수 있다면 내리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12세 정도까지 좀 내려주는 게 그나마 좀 괜찮고요. 한 그다음에 초등학교 5학년. 하나 더 보태면 이제 미성년자 의제강간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미성년자 의제가 미성년자 16세 미만의 아이들은 성관계에 동의를 했다 손치더라도 강간으로 간주하는 아. 미성년자 의제강간이라는 게 이제 그거예요. 네. 그러니까 14살짜리 여자애가 네. 성관계하는 걸 동의했다. 동의서 받고 성인이 그 아이하고 성관계를 하면은 네. 지금 미성년자 의제강간으로 처벌을 해요. 사리 판단이 불분명하고 어린아이를 성인이 꼬여가지고 성관계한 거거든요. 그걸 그래서- 강간이라고 본다는 그래서 거죠? 강간으로 봐버린 네. 거예요. 미성년자 의제강간. 네. 근데 그거 16세 미만 요것도 줄여야 돼요. 아. 이것도 제가 볼 때는 한 14세 정도로 그건 좀 줄였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14세랑 14세끼리 관계를 하는 것도 법으로는 불법이 되는 겁니까? 그거는 아니죠. 그건 아니죠. 그건 예, 괜찮아요. 그거는 그건 아니죠. 성인이 개입됐을 때만. 그거는 아니죠. 아이끼리 한다면 그건 연인 관계잖아요. 아 그래요? 주의시키려고 했는데 저희 아들에게 근데 이게 우리 법이 바뀔 게 많아요. 네. 53년도에 만들어 놓은 형법이 지금 그렇네요. 반백년이 넘었는데도. 그래서 53년도에 형법을 만들 때는 우리나라 사람들의 수명이 60세예요. 그쵸. 60세에 맞춰가지고 형량을 정했어요. 그러니까 절도를 한 자는 뭐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사기를 뭐 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하는 이런 이 처벌 조항을 네. 60세 수명으로 맞춰갖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지금 100세 시대예요. 그럼 100세 시대야. 그럼 형량 자체도 형량도 훨씬 늘려야 늘려야지. 됩니다. 이제는. 그러니까 최근에도 데이트 폭력으로 어머니 앞에서 자기 여자친구를 죽인 그 사람도 23년형 받았더라고요. 맞아요. 그 말도 안 사람 돼. 20대인데 그러면 43세면 네, 나와고 나오는 훨씬 거잖아요. 그런 짓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왜 사형제도는 왜 없어진 겁니까? 없어진 건 아니에요, 대한민국에. 아마 아직도 있지만 사형제도는 집행하지 않을 존치하지만 뿐이죠. 집행을 하지 아니하는 거예요. 그거는 있으나 마나. 궁극적으로는 없는 거죠. 네. 교수님 생각은 어떠세요? 사형제도와 저는 관련해서. 사형은 선별해서 집행해야 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저도 예, 동감합니다. 극악범죄자는 저도요. 사회의 경종을 울리는 의미에서 저는 집행해야 된다고 봐요. 그 얼마 전에도 이 일본 같은 데서도 독가스, 살인가스 그 했던 그 교주 네. 사형 집행했잖아요. 네. 불과 얼마 안 됐어요. 그쵸. 저는 화가 나는 게 그거예요. 죄를 짓는 놈의 인권이 그렇게 중요하다면 물론 인권에는 가해자 피해자 경중이 있어서는 안 돼요. 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태여 구분하자면 가해를 한 놈보다는 피해를 당한 사람 입장에 서주는 게 맞는 거 아닙니까? 맞아요. 유영철이 같은 놈은 20명의 그니까요. 사람을 죽이고 네.
시신을 토막내고 네. 유기한 이게 사람 아니거든요. 네, 제가 볼 때는. 사람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이 버젓이 교도소에서 있으면서 장기수로 사형수들은 또 거기에서 아주 군림하고 지내요. 그 세금 아닙니까, 다 형사님? 우리 돈으로 먹이고 입히고 재우는 겁니다. 진짜 답답해요. 연 2,400만 원 우리 세금이 걔들한테 들어가는 겁니다. 이제 사형을 집행해야 된다. 저도 거기에는 찬성을 하지만 사형 당하고 끝나는 걸 두려워할까라는 거에 대한 좀 의문은 있어요. 예를 들면 그냥 죽기 전까지 거기 그냥 갇혀가지고 사는 것도 그 사람한테는 더 버릴 수도 있겠다는 물론 생각을 그래요. 했거든요. 사형을 반대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그 얘기를 합니다. 네. 오히려 사형을 집행하는 것보다 네. 평생 동안 교도소에 가둬놓는 그럼. 게 더 가혹한 처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고요. 네. 반대하는 분들은 그다음에 오판의 가능성이에요. 0.001%라도 그 사람이 죄가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쵸. 근데 오판의 가능성이 있는데 그 사람 사형하고 나면 나중에 진실이 되돌릴 수 밝혀져도 없으니. 돌이킬 수 없다 이런 이제 얘기인데 그거는 제가 볼 때는 과학 수사가 발달하지 않았을 때 이야기라고 봅니다. 요즘은 못 잡는 범죄자는 없죠. 다 그- 잡을 수 있죠, 웬만하면. 대한민국이 안전한 나라예요. 네, 완전 맞아. 우리나라가 여행 빅브라더스 다니고- 사회예요. 빅브라더스 사회. 빅브라더스? 물론 개인적으로 생각하면 불행한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네. 우리 일거수일투족이 감시. 엄청나게 감시당하고 제가 개인정보 다 털리잖아. 네, 의정부에서 지금 여기까지 오는데 적어도 저는 제 계산은 1000번 이상은 찍혔을 거예요. 제가. 지나가는 차 한 대 한 대가 다 블랙박스가 다 나를 감시하는 그쵸. 눈일 수 있고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우리가 불행하지만 그거보다 더 큰 내 안전을 위해서 이제 그쵸. CCTV가 필요하다 하는 네. 건데 네. 우리나라처럼 안전한 나라 없죠. 맞아요. 여행 다녀보면 특히 맞아. 느껴요. 네, 안전한 나라죠, 정말. 그러면 네. 개인적으로 또 궁금한 게 교수님은 거리 돌아다니는 사람들만 딱 봐도 저 사람은 약간 좀 나쁜 짓 할 것 같은 느낌이 관상? 든다. 관상? 뭐 이런 게 있나요? 느낌? 진짜 이 궁금해요. 질문을 제가 육감? 방송하면서 엄청나게 많이 받았어요. 네. 근데 이제 그게 제가 입으로 딱 단정해가지고 어떻게 생긴 사람이 사기꾼과다. 어떻게 생긴 사람이 도둑놈파다. 네. 장르를 내가 바로 입으로 묘사하기는 어려워요. 그러나 촉은 있습니다. 한 30년 넘게 그쪽 분야에서만 종사하면서 주로 우리 고객들은 다 그분들 아니에요. 그쵸. 그 고객들하고 오랫동안 얼굴을 마주하고 생활하다 보니까 네. 그들만이 가지고 있는 그 느낌 그거는 내 머릿속에 집적이 돼 있어요. 말로 설명할 수 없어요. 말로 설명할 수는 없는데 적어도 95% 이상은 맞을 겁니다. 그 어떤 특정 행동이나 눈빛? 어떤 말이나 말투? 아니면 이상한 다른 사람에게는 보여지지 않는 징후 같은 게 있어요. 느낌 이런 게 있어요. 느낌. 제가 그 교수님 관련된 기사를 보면서 네. 이제 교수님한테 좀 너무 아픈 얘기이기도 하지만 어떤 트라우마가 생겼던 게 교수님이 잡아 넣었던 이제 그 죄수가 전화를 해서 다 와. 행적을 알고 있다. 그러다 길을 지나가다가 뭔가 싸한 느낌이 들어가지고 딱 봤는데 내가 잡아 넣었던 그 놈이. 진짜 지켜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때 한번 찔려가지고 그 다음부터 네. 되게 날카로운 것에 대한 공포가 생기셨다 이 얘기까지 들었는데 그냥 지나간 사람이었는데 뭔가 쎄한 느낌이 들었던 겁니까? 바로 알 수 있어요. 딱 찔렀는데 그 찌른 칼을 손으로 잡고 얼굴을 이렇게 멱살 잡고 얼굴을 딱 봤는데 네. 그 순간 바로 그냥 이거 강도상해로 내가 몇 년 전에 4년 전에 보낸 놈 이게 얼굴에 바로 와서 닿더라고요. 이건 기억할 수 있죠. 진짜 그러면 진짜 이 일이 나는 신물이 무섭지 나고 않으세요? 이민 가고 싶고 안 하고 싶을 것 같아요. 이런 일이 근데 얼마나 그런데 많으셨을까요? 형사가 보복을 두려워하면 형사할 수는 없겠죠.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진짜 가장 고통스럽고 힘들었던 거는 가족에 가족. 대한 역할이죠. 그러니까. 예, 진짜 그거 그거, 굉장히 힘들었죠. 조직 폭력배들끼리도 가족은 안 건드리는 룰이 있어요. 그거는 입장을 바꾸는 그래요? 겁니다. 내가 남의 가족을 안 건드리면 남의 가족도 내 가족을 안 건드린다는 그런 룰이 가족만은.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조폭만 또 못한 자범들이 와서 그런 보복적인 행동을 하는 거죠. 근데 거의 다 검거돼 가지고요. 네. 보복 범죄는 가중 처벌받습니다. 완전히 인생 망하는 거예요. 그 보복하면. 이 범죄자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게 뭐예요? 궁극적으로는 검거죠, 뭐. 근데 우리가 왜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감옥 안에서 뭐 호화 생활을 한다든지 그 안에서 또 왕국을 만들어가지고 자기가 거기서 군림한다든지 실제로 이런 게 요즘도 가능해요? 가능할 걸로 봅니다. 그럼 그래요? 죄수들 사이에서도 급이 달라지나요? 예를 들어서 뭐 내가 살인이야. 흉악한 범죄를 그 저질렀어. 사람들 거기 가서도 약간 떵떵거리나요? 아니면 뭐 그러니까 이제 훔치나?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개털, 범털 얘기 들어보셨어요? 개털이 개털? 개털, 범털 이게 교도소 용어예요.
개털은 잡범을 이야기하는 맞습니다. 거고 범털. 맞습니다. 범털은 좀 이게 소확한 이제 범죄. 좀 권력이 있거나 네. 아니면 돈이 많거나 이런 사람들은 범털이에요. 범털. 호랑이 털이란 말이에요. 네. 들어가면 그러니까 뭐 들어가서 다르나요? 교도소에서 못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사식조 다 시켜서 먹을 수 있고 사식이 짜장면도 돼요? 시켜 먹을 수 있고. 아 진짜요? 아, 그렇다고 외부에서 시키는 건 아니고 그 자체 내에서 이제 시켜 먹고. 그 안에 식당이 예. 있어요? 그런 그럼요. 메뉴가 다 있겠지. 있어요? 그러면 매점 있어서 빵도 시켜서 먹을 수 있고 속옷, 팬티, 런닝 다 저 좋은 거 사서 모포 좋은 거 속옷도 누벼가지고 입을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뭐 돈이 있으면 어차피 자본주의 세상이라 그래요. 네. 범털들 옆에 붙어 있으면 빵 부스러기라도 그치 떨어지잖아. 떨어지겠지. 그러니까 줄 서겠네. 그래서 그런 그 이 권력이 있거나 돈이 있는 사람들은 범털. 맨날 저 빈집털이나 하다가 맨날 붙들려서 드나드는 그 돈 없는 누가 영치금 하나도 안 넣어줘서 뭐 빵 하나도 못 사먹는 개털. 이게 이제 분류되는 거고요. 네. 그거하고는 딱 다르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게 사형 확정인이라고 그래요. 요즘에 사형수라고 안 부르고요. 네, 사형 확정인, 유형처리 같은 놈. 네. 그런 인간들은 교도소 내에서 건드릴 사람이 없잖아요. 사형 받은 사람인데 더 이상 처벌할 게 뭐 있어요? 안에서 사고를 친들 그 이보다 죄를 더 나빠질 게 없으니. 거기다 덮어씌우면 뭐합니까? 어차피 더 처벌받을 건 없잖아요. 저는 일만에 이런 것도 있었거든요. 죄수들 사이에서도 저렇게 네. 유형처리라든지 진짜 미성년자 강간한 최악의 범죄들은 양심이 있으면 그 새끼는 막 교도소에서도 다들 막 다구리 당하고. 다구리 당하고 막 이럴 거라고 생각했는데 근데 그 사람을 어떻게 건드립니까? 막가는 인생인데. 두려울 게 없는 사람인데 그 사람을 누가 건드리려고 하겠습니까? 그래요. 그래서 제가 법학을 했다는 사람이 하도 저 황당한 연구도 한번 해봤어요. 어떤 연구? 범죄자들이 이렇게 징역 가서 저 편하게 지낸다면 차라리 이놈들을 중노동을 시켜가지고 거기서 나오는 일당을 피해자들한테 맞아. 그래. 매달 평생 갚아. 동안 매달 지급하게 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면 어떨까? 그러니까요. 예, 제가 황당한 그런 생각도 그게 해봤어요. 왜 좋은데. 황당합니까? 저는 저는 이 평생 고문당하고. 이 사형에 대한 제조도 너무 피해자의 인권만 인권. 집중돼 있지 언젠가 나와서 보복을 당할지도 모르는 그 피해자들이 그쵸. 평생을 그 트라우마 고통에 사는 피해자들에 대한 입장이 없는 거예요. 그치. 맞아요. 왜 법은 그렇게 피해자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처럼 이렇게 피해자들의 권리와 인권을 네. 많이 보호해주는 건지 법을 전공하셨으니까 예, 그게 궁극적으로 이제 어떤 인권, 아까 말씀드린 인권의 경중이 없다는 개념 속에서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사법 시스템 속에서 약자의 위치에 있는 게 피의자예요. 범인이죠. 아무래도 이 재판 과정 사법 그쵸. 시스템 속에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들을 뭐 고문하거나 포갑하거나 해갖고 억지 자백을 받는다든지 뭐 이런 약자의 위치라는 개념이 우리 머릿속에 많이 존재했어요. 사실 또 그런 일이 많았었고요. 예전에. 과거에 과거에. 정말 많았었죠. 예, 고문도 당하고 그랬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걸 방지한다는 개념 속에서 이게 이제 자라온 진리, 뭐 네. 원리인데 그게 너무 강조되다 보니까 최근에는 오히려. 역전돼 버렸어요. 그러니까 피해자의 권리는 거의 맞아. 눈을 씻고 찾아봐도 알 수 없어요. 네. 교수님께서 32년 동안의 이 형사 경력이 있다 보니까 딱 네. 봐도 감으로 뭔가 척척 이런 거를 구분할 수 있다고 하셨듯이 네. 저도 38년 동안 고기만 먹었거든요. 이제는 딱 비주얼만 봐도 아 이건 맛있는 고기, 이건 맛없는 고기 이런 게 다 구분이 가능하거든요. 맞습니다. 네. 여러분 오정 쇼핑에 들어가시면요 제주 한돈 양념 불고기 2종 세트가 있습니다. 킷 이게 7분이면은 정말 바짝바짝하고 윤기가 흐르면서 네. 아주 매콤한 맛과 간장 맛 아이들이 좋아하는 간장 맛 제가 좋아하는 매콤한 고추장 맛 두 가지가 있거든요. 제가 전민기 씨 집에서 계란 후라이도 못한다 그랬잖아요. 네. 근데 이 퀵킷은 또 하더라고. 오. 그래서 제가 그래서 일하러 가는 사이에 밥은 해놨으니까 이거 퀵킷 프라이팬에다 그냥 볶아서 먹어라 했더니 저는 이제 당연히 일하고 돌아왔을 때 이거 안 먹었을 줄 알았거든요. 네. 먹고서 설거지까지 싹 해놨더라고요. 맞습니다. 입맛 까다롭고 애기 입맛인 우리 전민기 씨도 좋아하시는 퀵킷 네. 2종 세트 14,760원밖에 안 합니다. 네. 한 팩에 1인분이라고 하기에도 넉넉해요. 둘이 먹어도 맞아요. 아주 넉넉한 양입니다. 그래서 오정 쇼핑 회원 가입하시고 평생 무료 배송의 혜택도 누려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퀵킷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제 저희가 네. 교수님처럼 네. 나쁜 범죄자들 때려 잡으려면은 힘이 일단 좋아야 되잖아요. 맞아요, 여러분. 네. 요즘 봄을 타서 그런 건지 자꾸 졸리고 자꾸 무기력해지는 분들 많거든요. 그리고 코로나 후유증 때문에 피로감을 호소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으세요. 맞아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그대 생강에서 나온 L-포임스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립니다. 네. 장어와 굴에 아주 듬뿍 들어있는 L-아르기닌을 네. 두 알로 여러분들이 섭취하실 수 있고요. 남녀 구분 없이 내가 운동하는데 네. 보조제 약간 뭔가 부작용이 있을 것 같아. 오. L-아르기닌으로 내가 근육 만들고 지방을 네. 좀 태워볼까? 우리 요즘 필라테스 열심히 하고 있잖아요, 유나 맞습니다. 씨. 변화는 별로 안 보이지만. 저도 전혀 보이진 않지만 L-아르기닌에 한번 네. 의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20% 할인 행사 중이에요. 그래서 30일분이 원래는 3만 원인데 네. 24,000원에 지금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사은품 행사도 있는데요. 3병 이상 구매하시게 되면은 16인치 기내용 캐리어. 우리 이제 좀 있으면은 여행 갈 수 있다라는 그 그러니까. 희망이 있잖아요. 이 사은품도 증정해 드리니까 여러분 오정TV 보고 구매하셨다고 배송 메시지 꼭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검색창에 그대 생강 검색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제 좀 개인적인 교수님 네. 이야기도 살짝 들어보고 싶어요. 네. 워낙 사모님이랑 또 사이가 엄청 좋으시다고. 완전 사랑. 아, 네. 연애 결혼하셨어요? 당연하죠. 아, 어떻게 만나셨어요? 아마 대학교 한 1학년 정도일 겁니다. 네. 사모님. 벌써 잇몸 만개. 저는 그 교수님 홈페이지 네. 페이스북 들어갔다가 그 국문학 전공했다고 네. 글도 너무 사랑스러우시고 아내분과 딸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너무 느껴지셔서 이게 진짜 찐 남자다. 그치. 진짜 그 아내분은 시집 잘 가셨다. 아니 그건 고생을 아니고요. 많이 하셨겠지만. 본의 아니게 32년 동안 강력영세 생활하면서 새벽에 나오고 새벽에 들어갔어요. 그쵸.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딸이 말을 한참 배울 때 네. 살인 사건이 발생해갖고 한 40일 2달 가까이 못 들어갔더니 네. 잠깐 틈나서 집에 들르니까 딸이 막 도망가더라고. 저 아저씨 누구냐고. 네, 그런 그 정도로. 정도로 어떻게 보면 본의 아니게 가정에 소홀했던 거기 때문에 집사람한테 잘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말을 좀 들었어요. 우리 동료 형사한테서 아내가 어느 날 맥주 한잔 하자고 그러더니 네. 그 우리 담당 형사한테 그 얘기 하더래요. 뭐라고? 야, 나도 대한민국 국민이야. 너 왜 밖에 나가서 대한민국 국민 지키면서 나는 대한민국 맞아. 국민 아니냐? 가족이나 지켜라. 이런 얘기를 했다고 이제 우리 동료가 와서 나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 얘기 듣고 참 아팠어요. 물론 의로운 일을 위해서 대한민국의 어떤 나쁜 그런 범죄자를 잡기 위해서 훌륭한 일을 하시지만 사실 가족 입장에서는 네. 진짜 좀 여러 가지 힘든 일들이 있을 것 엄청난 같아요. 희생과 배려가 있었기 때문에 이분들이 정말 나쁜 놈들 다 때려잡아주시고 형사라는 직업이 하는 일에 비해서 너무 국민들의 그런 인식 속에는 우린 영화 속에서는 어. 좀 많이 봤던 거죠. 어, 예. 그런 근데- 직업군인 것 같거든요. 기본적으로 제 개인적인 생각은 경찰의 태동 단계가 잘못돼서 그래요. 그게 뭐예요? 일제 강점기가 끝나고 나서 경찰이 친일 경찰을 그대로 흡수해가지고 그들이 이제 독재라든지 군부 정권을 거치면서 국민들한테 행사했던 어떻게 보면 국민의 몽둥이 노릇, 정권의 네. 신여 노릇한 게 국민들한테 부정적인 그 어떤 인식을. 시각으로 자리 네. 잡아 있었던 거고요. 네. 그게 이어지다 보니까 이제 그게 계속 오는 건데 지금 완전히 바뀌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지금 검찰에서 기소권도 갖고 오게 네. 됐던 거라면서요. 그 헌법에까지 영장 청구권을 명시한 나라는 지구상에 아마 없을 거예요. 그 정도로 해놨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 후배들이 그런 부분은 좀 감안하고 끊임없이 자기한테 주어진 그 직무에 전념하다 보면 네. 국민들이 이제 경찰의 노력 알지 않겠어요? 요즘에 우리 국민들 소방관 분들 얘기 딱 하면 그냥 벌써 알잖아요. 맞아. 우리를 위해서 존재하는 고마운 네. 분들이야. 경찰도 그런 존재로 이제 부각되려면 네. 기본 직무 잘해야 돼요. 그 사건 현장에 도망가고 그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개판 치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아주 소수의 그런 분들 때문에 그렇죠. 다수의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까지 같이 이렇게 그렇습니다. 욕을 먹는 경우가 있으니까 안타까워요. 맞아요. 일상생활에서 우리 안전을 지켜주시는 분들은 직접 또 그쵸. 당연히 경찰분들이신데 그런 인식이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 이런 네. 생각 해봅니다. 네. 고맙습니다. 저희 오늘 마지막으로 네. 오정TV 시청해주시는 분들에게 네. 인사말 해주시죠. 저희는 오늘 너무 진짜 유익한 시간이었거든요. TV 보는 것 같았어요.
미인분들 옆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방송할 수 이 나이에 할 수 사모님이 있었다는 훨씬 거는 예쁘시다. 이거는 뭐 방송하는 사람만이 느끼는 아, 그러면 다음에도 또 나. 저희 아빠가 되어주시는 건 어떨까요? 그런 것 엄청 같고요. 든든할 것 같거든요. 대딸이 되겠습니다. 오정 TV 많이 봐주시고요. 네. 뭐 좋아요, 구독 그거 꼭 얘기하라고 그러대요. 알림 좋아요, 설정. 구독 네. 많이 눌러주시고요. 저도 제 유튜브 사건 의뢰 가가지고 네. 오정 TV 얘기할 겁니다. 우와! 우리 구독자님들한테 소개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네. 오정 TV 그 독자님들도 김복준의 사건 사건 의뢰 네. 또 와서 보시고 이렇게 교류하시죠 뭐. 네. 여러분 네. 댓글로 많이 소통해 주시면 좋을 것 진짜 같아요. 재밌어요. 여러분. 많이 네. 봐주시고요. 오늘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예. 정말 나와주셔서 다시 한번 예.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댓글 많이 달아주세요. 네, 수고하세요. 고맙습니다. 예. 안녕!